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문변 김작의 황금나팔. 안녕하세요. 저는 문나연 변호사고요. 저는 김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년제와 전문대학,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내신과 수능 성적이 좋으면 4년제를 지원하고 그렇지 못하면 전문대를 지원하곤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제 주변을 봐도 삶의 목표가 확실한 학생들이 전문대학을 선택해서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성공의 문턱에 빨리 다가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사회는 학벌보다도 차별화된 실력을 인정받는 사회라는 거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학을 선택하기에 앞서 내가 진정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공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이쯤에서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알아보는 학교에서 또 이런 일이? 불법 합성물 범죄라고 불리는 딥페이크 범죄가 국내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시간에는 10대에게 쉽게 노출되어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딥페이크라는 것이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딥페이크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죠. 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뉴스나 이미지, 영상을 뜻하는 건데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친구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 같은 이제 음란물에 합성해서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통 그 유흥업소 같은 곳에서 손바닥만한 카드에다가 네, 굉장히 좀 선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담아서 홍보를 하잖아요. 네, 그런 영상들이 대부분 이렇게 딥페이크라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그 유흥물을 만드는 그 제작 과정이 어렵지 않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 10대들이 쉽게 접근하는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네. 이를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네. 제작 시간도 짧고 이제 10,000원 정도만 지불하면 또 고품질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도 있어서 너무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와, 10,000원 정도만 지불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다가 네, 그 나체 사진이나 그런 약간 좀 우리가 보기에 좀 나쁘끄러운 그런 네, 모습들을 합성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고 하면 네, 솔직히 호기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 딥페이크 그러니까 착취물 확산 때문에 청소년 피해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대부분의 피해 학생은 그러면 여학생들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그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여학생뿐만 아니라 여선생님들도 음. 피해자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음. 여선생님들은 사진이 공개된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 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 선생님들 사진들이 학교 게시물이나 아니면은 공지사항에 오픈된 경우가 있어서 좀 표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졸업사진 같은 곳에서도 선생님들의 사진이 그대로 노출돼 네,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사진 같은 경우에도 뭐 졸업사진만 먼저 찾아서 딱 보면은 네,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 사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료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가해자는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약간 짓궂다는 그런 남학생들이 가해자들인 경우가 좀 있나요? 남학생들도 있지만 네네. 친한 사촌 오빠가 딥페이크를 한 사례도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에요? 최근에는 그 평소에 음. 왕래가 잦은, 네. 그래서 가족끼리 여행도 종종 갈 정도로 음. 친절하고 속이 음. 깊은 사촌 오빠의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네. 보통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까운 곳에 이제 범인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네. 예, 딥페이크 관련된 사건도 그와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촌 오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남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운 친인척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그러니까 친척 오빠가 사촌 오빠가 나의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정말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이 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족과 친척은 뭐 신뢰와 사랑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관계에서 이제 배신을 경험하면 상처가 음. 더욱 깊고 심리적으로 혼란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충격이 큰 것 같은데요. 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등잔빛이 어둡다는 음. 것 같이 SNS 친구 관계인 분들이 음. 이렇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서 확산을 한 경우들이 지금 사례로 발견되고 있어서 많은 이제 분들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지금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문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딥페이크 관련 법률이나 규제가 빠르게 변하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지금 너무 낮은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요즘 그러면서 들어서 이제 조금 네. 심각성을 인지한 상황인 맞습니다.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예방 교육이나 경각심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음란물 소비나 생성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얘기한 부분은 가족적인 부분인 거죠. 친인척과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친척 동생을 상대로 해서 그 친척 오빠가 이제 그 음란물을 만들었던 건데 네. 솔직히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 학교에서 발생되는 게 많다라고 네.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인천시 교육감이 학생을 상대로 대리 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인천시 교육청과 피해 교사의 말에 의하면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를 사진으로 찍어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A군을 교육감이 직접 고발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거에 대한 기사를 좀 봤는데 네. 우선은 그 기사 안에 이 지금 A군이라는 학생이 예.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거는 아직 이제 조사 과정이라서 아마 나오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본인이 수업 시간에 가르쳤던 교사를 그렇게 그 불법 합성물로 제작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이상한 게 교사도 직접 고발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왜 교육감이 대리 고발을 했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교사의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감이 대리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좀 특이한 게 피해 교사 2명이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 교사 2명이 경찰에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또 다시 교육감이 대리로 또 고발을 했다라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딥페이크 사건 자체가 네. 그렇게 좀 중요한 사건인 건지 아니면 그 내부에 또 예. 다른 좀 저희가 알 수 없는 사연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이게 그런가요? 정책적인 문제가 조금은 있어서 음. 이렇게 한 번 더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예. 이 피해 교사의 소송 비용 지원을 위해서 이런 절차를 한 번 더 거친 건데요. 네네. 교원보호 공제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피해 교사가 직접 제소를 했을 때 네. 소송 비용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형사 방어 비용이라고 해서 네. 학부모나 학생 아니면 네. 제3자가 예. 교사를 고발했거나 고소했을 때 네네. 이때 변호사 비용, 네. 형사 방어 비용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교육 활동 중이라면 그 교원 공제회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해주는데 왜 선생님 입장에서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이나 네. 학부모를 고소한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선생님인데 어. 학생을 고발하는 거에 대해서 음. 좀 더 선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교권보호위원회로 가서 교권 침해다 그러면은 교육감이 대리해서 고발을 하고 그때에는 형사 방어 비용으로서 소송비를 지원하겠다라는 제도가 한 번 더 거쳐지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를 한 번 더 거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뭔가 불만이 있거나 예. 뭔가 학생이 선생님한테 뭐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는 네. 이제 그 공제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네. 학부모도 똑같고. 네. 근데 막상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학생이나 학부모, 네. 우리 항상 얘기하는 그 별난 학부모의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고발을 하면 본인이 알아서 예. 법적인 상대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교육 거죠. 현실이라는 예. 거네요. 이야. 네, 우선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교육감이 다시 대리 고발을 한 이유는 대리 고발을 하면은 좀 무슨 변화가 좀 있나요? 교육감이 대리 고발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네네. 피해 교사가 변호인 없이 이제 네네.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교육감이 대리 고발을 하면 그때부터는 변호인이 투입돼서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이때에 이런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리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교육감이 대리 고발을 하게 되면 네. 그때는 약간 그 공제에서 도움을 좀 주실 수가 그렇죠. 있나요? 예. 어떻게요? 어떤 도움들을 좀 해줄 수가 있나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음. 경기도 교권 변호사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인천은 이제 교권 변호사가 없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뭐 교권 변호사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네네. 이제 정책적으로 교권 이제 지역마다 네. 교권 보호 공제회의 규약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해석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관건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이 예. 만약에 수원시에서 그러니까 발생된 사건이에요.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네. 그러면 수원시에서 만약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면 네. 그 수원시 그 교육감이 예. 다시 한번 고발 고소를 대리 고소를 한다고 하면 네.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교권 변호사들이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인천시 교육감이 대리 고발을 했기 때문에도 인천시도 도와드리는 거고요. 네네. 수원시에서도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하면 네네. 우선은 경기도기 때문에 그 교육감의 고발 없이도 먼저 원케어를 다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요. 있으실 거고 그리고 나서도 이런 보장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네네. 교육감도 대리 고발을 하실 것 같아요. 와. 더 보장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에 있는 교사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누리고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학생들과 같이 방학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은 되게 부럽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부분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 중심 그리고 학부모 중심으로 학교가 들어가야 되는 건 솔직히 맞죠. 맞는데 그래도 이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그리고 선생님들이 뭔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이들에게 약간 좀 큰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변화하는 이런 시대에 따라가지 네.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너무 저자세인 것도 네.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선생님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저희가 인식을 해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다시 사건으로 들어와서 그 지금 인천 교육감이 이제 대리 그 고발을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해 학생들의 진술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네. 네, 딥페이크를 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학생이 뭐라고 했다고 하죠?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라고 네.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선생님이 예뻐서 그랬다는 건데 이건 정말 성범죄이기도 하지만 성희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보기엔 어떠세요? 예뻐서 그랬다라는 발언은 네. 이 외모를 이유로 이제 성적 대상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성희롱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발언은 디지털 성범죄를 했다 하는 것과 성희롱 두 측면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거여서
선생님이 이를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끼셨다라면 성희롱의 요건도 충족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법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성희롱에 관련 법적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에 대한 이야기도 그 범죄에 대한 처벌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성희롱 관련된 부분에서도 예,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 딥페이크 관련돼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발생된 사건인데 네. 이거는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고 그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에서 발생된 사건이라고 하는데 문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기억이 네네. 나는데요. 네네. 그 지난 9월 24일 날 네. 2024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가 진행됐는데 주최 측은 후보자의 자질을 알아보는 질문으로 사회자가 딥페이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그 딥페이크 영상 속의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 정말 너무 충격적인 질문인 거잖아요. 네. 딥페이크 영상 속에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딥페이크 속에서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네. 그런 의미가 함축돼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그것도 그 우리나라의 그 미스 코리아를 뽑는 데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라는 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저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 프로그램은 정말 안 그래도 미스 코리아 굉장히 미스 코리아 대회 자체가 네. 문제가 좀 요즘 많이 되고 있는 예 그래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질문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그 보세요? 많은 분들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 딥페이크 자체가 디지털 성범죄잖아요. 네. 이게 타인의 뭐 초상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이제 굉장히 중대한 인권 침해인데 맞아요. 그리고 또 여성들이 딥페이크는 성착취물이다. 네. 이거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네. 외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미인 대회에서 네.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느냐. 네네. 이건 미스코리아 참여자들에 대한 성희롱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 네. 현재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 이제 사진 그 신문 사진을 딱 보면 정말 미스 코리아들이 뒤에 쭉 서 있거든요. 네. 그렇게 뒤에 이렇게 미스 코리아들이 다 후보들이 서 있는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너무 적절하지 않고 정말 아까 얘기하셨던 2차 피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2차 피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딥페이크 때문에 딥페이크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네. 정말 경계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에게는 야, 이 기사는 정말 너무나 제2차 폭탄과 같은 진짜 그 2차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지금 통과했다고 하는데 네. 예, 어떻게 된 거죠? 법안은 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아, 네. 잘 됐네요. 예, 불법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제 우리가 소지하거나 뭐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네. 징역 3년 이하 또는 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한다는 법률인데요. 네.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게 원래는 보통은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게 시청만 한다, 저장만 한다 네. 하더라도 처벌을 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엄하게 중하게 다루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딥페이크는 어떻게 보면 범죄라는 게 예. 확실해지는 네. 예, 그런 순간이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우리나라 기술로 딥페이크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좀 있나요? 너무 정교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경찰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네네. 뭐 영상의 길이에 따라서 뭐 네. 5분에서 10분이면 판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탐지율 정확도가 100%에 조금 못 미친다고 하는데요. 네. 100%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나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판별력을 높이려면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네. 현재 한국인 데이터 100점 만점과 네. 아시아 계열 인종 데이터 13만 점 네. 등을 포함한 인물 5,400명 정도의 데이터 540만 점, 520만 점을 이용해서 판별해야 하기 때문에 네. 탐지율 정확도가 이제 80% 정도라고 합니다. 예, 이게 그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기술도 계속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또 판별해야 되는 기술도 이제 계속 개발되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아무리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계속 만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또 판독해야 되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좀 발전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딥페이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딥페이크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알아야 하는 내용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죠. 딥페이크가 이제 친구가 메일로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서 컴퓨터에 보관만 해도 네. 처벌될 수 있다는 거. 네. 나 보지 혼- 않고 보관만 해도요. 그렇죠. 네. 나 혼자 이제 몰래 야동 보듯이 딥페이크 영상을 봐도 처벌될 수 있다는 거. 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형사상 처벌되는 것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처벌 강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때 같이 휩쓸려서 잘못했다가는 네. 지금 아까 인천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네. 이 학생이 퇴학을 당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학생이 잘못된 판단으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잘못한다면 이제 재장, 유포, 시청 이러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 잘못 인식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괜히 호기심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거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은 제작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친구에게 보라고 권유를 이제 해서도 권유도 안 안 되고. 되고, 그리고 봐서도 안 되고, 네, 네, 받아서도 안 되고 네, 보관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운로드를 해서도 안 되고. 네, 들어오자마자 바로 삭제해 버리는 것까지는 괜찮나요? 그렇죠. 아, 그렇다고 합니다. 충분히 참작할 수 있습니다. 네. 문변의 이야기 우리 그 학부모님들도 그리고 친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딥페이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그 친구분들에게도 좀 자세히 한 번씩 알려주시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유나가 부릅니다. 비밀번호 486.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것만은 기억하자고요.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을 살펴보면 때로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때로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들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상황들이 알쏭달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학교 배상 책임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학교 배상 공제 책임에 대해서 솔직히 학부모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학교 배상 책임 공제란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작가님도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세요. 네, 그래서 뭘 책임지고 그렇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예. 공제라는 말은 또 뭘 공제하겠다는 그렇죠. 건가? 네. 우선 보험 제도와 비슷한 것 같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거 맞는 이제 생각이시고요. 근데 학교 안전공제회 이 네. 말도 많이 네,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학교 배상 책임 공제 네. 이 말도 또 들어본 것 같으시고요. 두 개가 다른가요? 조금 다릅니다. 아, 어떻게 달라요?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은 네. 학생들, 네. 아이들의 신체에 대한 네. 부분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져요. 신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갑자기 뭐 다쳐서 골절이 되거나 뭐 다쳐가지고 정말 피가 나서 네. 뭐 봉합을 해야 되거나 네. 그런 것들을 그러면 안전공제회 쪽에서 안전공제.
다 이 학교 배상 책임 공제도 안전공제에서 하는 거지만 네네. 공제 급여에 대한 성격이 좀 다른 음.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안전공제가 더 큰 범위인 그렇죠. 거고 그 예, 예. 안에 학교 배상 책임 공제라는 게 있다라고 보면 네. 되는 거네요. 예. 네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다 100%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우리가 지금 다룰 학교 배상 책임 공제 같은 경우는 네네.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이 네네. 학교 생활 중에 교직원들에 대한 뭐 그 재물 손괴라든지 네. 아니면 제3자들에 네네. 대한 재물 손괴, 신체 재물 손괴, 손괴라고 하는 거는 재물적 피해? 피해, 예. 예. 그리고 신체적 피해에 네네.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저기 학교 배상 책임 예. 공제가 솔직히 그 좀 이렇게 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네.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네네. 학생, 학부모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네네. 학교가 그렇지만 학교들이 모여서 이제 공제회를 만든 거죠. 네. 그 공제회가 배상을 해주는 보험과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교 배상 책임 공제가 네, 솔직히 예, 한 20년 전, 예, 20-30년 전 예,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언제 생겨난 거예요? 이게 또 음, 나이가 나오네요. 이렇게 되니까. 언제 생긴 거예요, 이거? 그 학교 안전 공제회 같은 네. 경우에는 2007년도에 그 설립 근거가 마련돼서 2009년도부터는 네네. 그 학생들의 안전, 신체 안전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해줬고요. 네. 이 제3자에 네. 대한 이제 재산적 피해, 신체적 네네. 피해까지는 2012년부터 실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 이제 교직원들의 네. 재산적 피해도 좀 보장해 달라. 그러면서 요즘 가장 많이 좀 피해가 발생하는 휴대폰까지도 학생들의 휴대폰까지도 좀 배상 범위를 좀 넓혀달라. 네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2018년부터 배상 범위를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전, 네.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에 처음 생겨났으니까 네. 15년 전부터 학교 배상 책임 공제가 생겨난 거고 그 이후로 조금씩 더 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범위가 좀 더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조금씩 더 늘어나기 확대되고 시작했다. 있는 거죠. 확대되어 예. 왔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네. 예, 그러면 학교 배상 책임 공제에 관련돼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공이 네, 학교 담장 밖으로 넘어가서 네, 행인이 다친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많죠, 많아요, 이런 경우. 네. 네, 네. 뭐 그리고요? 축구공이라든지 야구공이라든지. 예.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서로 부딪히는 사고도 자주 일어나요. 그쵸, 많아요. 이가 부러진다든지 맞아요. 안경을 다쳐서 눈이 다친다든지. 네네. 그리고 공개 수업 당일에 네. 학부모의 옷이 뭐 찢어진다든지 네. 아니면 학부모의 뭐 핸드백이라든지 학부모의 자동차가 학교에 들어왔던 자동차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네. 그런 경우들이 공개 수업 많습니다. 때 이제 아이들이 좀 흥분하죠. 네. 이제 엄마들이 오시니까. 네. 그러다가 뛰어다니면서 네. 엎지르고 막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 그런 사건 사고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나름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 얘기했던 거 제가 제일 많이 공감하는 건데 네. 그 축구공이 담장을 넘어가서 네. 지나가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상황 정말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옆에 있는 그 횡단보도를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다가 갑자기 학교에서 쑥 날라온 공에 맞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셨는데 맞으셔가지고 바로 119에 입원하신 분이 계셨어요. 예. 그걸 저희가 이제 다들 보고 나서 어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할머니는 이제 어쨌든 다치셨으니까 네. 갑자기 넘어지셨거든요. 네. 공에 맞고. 그래서 119 타고 가셨기 때문에 그때 잠깐 어떡하지 하고 잠깐 잊혀지고 있었는데 변호사님이 이 사건 하시겠다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네,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발생되고 있나요? 지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면 한 12월쯤에 이게 또 겨울에 네, 길이 네. 미끄럽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공이 날라오면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체육 수업을 하던 중에 A 네. 학생이 찬 축구공이 네. 학교 담장을 넘어가서 네.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맞춰서 운전자가 상해를 입고 네. 오토바이가 파손된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공에 딱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토바이에서 중심을 잃어서 넘어지게 된 네. 거고 많이 다치셨겠는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네. 운전자는 좀 슬관절 타박상을 입었고 네. 오토바이 이제 핸들 일부가 파손되었어요. 네네. 다행히도. 네네. 그럼 이런 경우에 네. 김작은 오토바이 운전자였다면 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시대 때는 이렇게 다친 사람이 네. 운이 없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다치면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정말 그 좀 안 좋은 상황이구나 네. 생각하고 그냥 병원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보통 예. 저희 때 딱 그랬죠. 뭐 네, 체육 네. 선생님이 나와서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러고 인사하고 사과받고 가거나 예. 사과해주면 그나마 감사한 예. 일이고 또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피해자이긴 하지만 나도 학창 시절이 있었는데 애들이 공차서 그런 건데 그거를 뭘 또 얘기를 해. 그냥 빨리 네.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네. 시간 낭비를 덜하는 거지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맞습니다. 돼요? 저희 같은 분들도 있지만 네. 오늘 이 시간 이제 학교 배상 책임 공제에 대해 알게 된다면 생각이 음. 바뀌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나요? 네. 그럼 피해 금액 전액을 네네. 보상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이 네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인, 운전자 상해 등급이 14등급이 나왔어요. 이게 네. 많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면 치료비와 위자료, 교통비 등이 나와서 상해 보상 한도액은 50만 원이 나오고요. 이제 대인에 대한 보상액은 이제 50만 원을 받았을 거고 오토바이 수리비를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실제로 네. 수리가 된 비용 해서 총 175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상해 그 보상 한도액이 50만 원이라고 했고 예. 대인에 대한 보상 한도가 50만 원이라고 했으면 각각 50만 원씩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고 한도로. 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해 부분은 50만 원 이제 그 여기 타박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한도가 50만 원이고 네. 그리고 오토바이를 수리한 비용에 대한 그 한도액은 또 다르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으로 해서 총 그러면 그 비용이 아까 50을 빼면 125만 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공에 맞아서 내가 오늘 운이 별로 안 좋네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그랬는데 어쩔 거야 하고 병원에 그냥 가시는 분들은 175만 원 못 받는 상황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그 175만 원을 이분이 받으시려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자가 무슨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교에 찾아가면 돼요? 우선 학교에 찾아가야 돼요. 네. 보통은 이제 학교장에게 말해야 된다고는 되어 있지만 학교 네네. 행정실에 말씀을 드리면 네네. 학교장이 이거에 대해서 학교 안전공제에 이거를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안전공제에 사고 통지 접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학교 안전공제에서는 이것을 이제 심사를 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급 여부 결정이라는 것은 이게 학생에 의해서 학생의 그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인지 그리고 그 과실이 학교 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인지 그런 것들의 요건들을 심사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피해자의 과실은 없었는지 이걸 100% 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심사해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근데 이때 학교 배상 책임 공제급여 청구에 대한 우리 소멸시효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멸시효. 그러니까 네. 기간이 지나면 예. 이제 그 사건에 관련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거? 그렇죠. 네. 예, 맞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래도 네. 뭐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게는 그 그쵸. 권리를 주지 않는다. 맞아요.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길지 않아요. 3년이거든요. 저기랑 똑같은데요. 그 실비보험도 예, 3년인데 맞습니다. 실비보험 똑같다고 예,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아무래도 보험금이니까. 예,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궁금한 게 예.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딱 발생을 하면 네. 제일 먼저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상황을 예를 들어서 예.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는데 공에 맞았어요. 네,
갑자기 오토바이가 파손됐고 네. 나도 아파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은 병원을 가야 되는 게 제일 그렇죠. 먼저잖아요. 예. 그러면 병원에 갔다가 오토바이 소리를 예. 맡기고 이제 좀 내 몸이 안정되고 네. 상황이 안정된 다음에 네.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네. 바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어떻게 보면 2-3일 정도 있다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학교 입장에서 솔직히 공 하나 없어진 걸 가지고 그걸 기억하고 있을지도 되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네. 나는 그날 다쳤는데 갔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할까 봐. 그 부분도 맞습니다. 있지 않을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으셨는데요. 네. 이게 원인 미상인 경우, 네. 원인 미상인 경우로 우리 학교의 교직원이 네. 차량이 파손된 경우가 있었어요. 예. 이때 보상이 가능한가? 네네. 어디서 파손됐는지 그렇죠. 모르니까. 이 네. 말씀하신 그 전 사례도 네. 그러면은 원인 미상, 증거가 음. 없는 경우가 네.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그 현장에서 공을 들고 오토바이 옆에서 사진을 하나 찍어 놔야 사진이라도 되는. 찍든지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쵸. 보통 그 주변에 CCTV가 있을 수 있으니까 CCTV 네네네. 확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음. 만약에 내가 공에 맞았고 공 사진이라도 찍어 뒀고 그 학교에 한 며칠 후에 찾아갔을 때 네네. 이 체육시간에 이 공이 학교 공 아닌가요? 이 공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하면은 그래도 인과관계가 좀 연결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부인을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걸 것 같아요. 이런 사고가 딱 발생이 되면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학교 바로 옆일 거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먼저 제가 이러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갈 거고 갔다 와서 자세한 얘기는 나누도록 하시죠라고 하고 학교에 먼저 얘기를 하고 가는 그렇죠. 예. 것이 가장 네. 안전하겠네요. 예, 전화로라도 예, 음. 녹취를 남겨두시는 게 가장 낫죠. 예, 바로. 네. 예, 사건이 발생된 그 시점에서 바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사례를 좀 더 볼까요? 네. 그 학교에서 보면은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학생들끼리 부딪히는 사고도 네. 굉장히 많고요. 네.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오고 가다가 부딪히는 사고도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네. 복도에서 막 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사례가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간혹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제 반가워서 뛰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냥 너무 좋아하니까 선생님 하고서는 뛰어가서. 네. 예. 지난 몇 년 전에 이제 네네. 유치원에서 교육 봉사 중이던 A 교사가 네. 이제 한 아이가 너무 이제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안기려다가 A 교사가 뒤로 넘어져서 어머. 골절상을 입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솔직히 이 상황은요. 아이가 막 달려오는 상황이라서 선생님이 만약에 받아주지 않으면 아이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본인 다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가 다치지 않게 이제 케어하는 입장에서 네. 이 사건이 발생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럴 때 학교 배상 책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음. 이 학생은 위험한 행동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유치원생이니까. 네. 네네. 그리고 지금 유치원생인데다가 유치원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배상 책임 공제에 따른 교육활동 중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해서 보상 네네. 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의 그 보상을 좀 받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예. 네. 지금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대퇴부 골절에 대한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수술 후에 35일간 간병인 도움까지 받으셨어요. 많이 다치셨나 네. 보네요. 예. 그러면서 수술비, 입원비, 뭐 치료비, 간병비, 네. 또 교통비까지 인정이 되고 네네. 위자료 포함해서 580여만 원 정도의 지급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원화의 그 유치원생의 네. 그 가족이 네. 요즘 그런 보험이 있거든요. 가족일상 생활배상 책임보험이라고 네. 해서 우리 아이가 잘못했을 때 네. 그거를 이제 보험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네. 부분이 맞습니다. 있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저기 부모님이 예. 저희는 그냥 이 보험으로 좀 선생님 좀 처리해 드리고 예. 싶어요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선은 예. 이 보험 개인적으로 든 보험이 있다면 네네. 같이 분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 공제가 일정 비율을 이제 분담해서 보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음음. 사건 같은 경우에도 5대 5로 분담을 음.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치원생 가족이 만약에 그런 그 일상생활 책임보험 같은 게 들어있지 않다고 하면 전액을 하나요? 이제 받을 네,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이 지금 유치원생 사건도 그렇고 네. 그 축구공에 맞은 오토바이 운전사에 대한 그 사건도 그렇고요. 네. 이게 지금 그 치료비나 그런 거에 대한 보상도 다 되는데 그 네. 안에 지금 계속 얘기하셨던 것 중에 위자료? 네. 위자료도 들어가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근데 그 치료뿐만이 아니라 위자료까지 네.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음 우 이런 유치원생이든 네네. 그리고 축구공을 찬 학생이든 네네.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다 불법 행위라고 포함을 해요. 음. 과실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민법상. 네. 그러면 우리는 민법 제750 조에 의하면 네네. 가해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입은 네.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정신적 고통은 음.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도 음. 포함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도 항상 포함해서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수술하시고 오랜 기간 이제 입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건데 그 네. 기간 동안에 뭐 하셔야 되는 계획이나 그런 게 있었을 때 못 했던 부분에 대한 네. 정신적인 피해 보상 네. 그런 것들까지를 우리가 위자료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다. 이 부분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두 가지 상황은 그 학생이 학교 안에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네. 근데 혹시 학교 밖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네. 학교 배상 책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학교 밖에서 학교 밖에서. 예. 혹시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음.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일부 가능합니다. 아 어떤 경우일까요? 학교 배상 책임 공제는 학교 네네.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네네. 음 지난 네. 몇 년 전에 네. 오전 8시 음. A 학생이 음.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하던 중에 네.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행인을 부딪혀서 네네. 대퇴부 및 손목에 골절상을 입히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이런 경우에 학교 배상 책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밖에서 일어난 네. 사건이니까 이거는 이제 학생 학부모가 네. 그 다치신 분 피해자하고 해결을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음 제가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네네. 가장 많이 들어라 하는 예. 보험이 아까 네네. 말한 일상가사 책임 보험이거든요. 예예예. 이 맞아요.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기도 하지만 네네. 우선 이것도 학교 공제 네. 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어떤 명목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음 우리가 네.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건 교육 활동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게 네네. 맞아요.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교육 활동 시간은 직접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네. 교육 활동과 관련된 시간 중에 하나도 교육 활동 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뭐 체험학습을 네. 간다라고 얘기를 할 때 네. 체험학습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 체험학습장으로 이동하는 그 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그 시간까지도 보는 네.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아이가 집에서 학교 수업을 받으러 학교를 가는 그 과정도 네. 네 그 수업의
한 부분으로 학교 생활의 한 부분으로 본다라는 네. 얘기인가요? 우리가 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등교 시간도 교육 네네네. 활동 관련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문변이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줬던 그 상황 있잖아요. 네. 횡단보도 그러니까 학교를 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네. 그 자전거를 타고 가는 상황에서 네. 부딪혀서 네. 다치신 이 피해자분.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례가 네. 나왔으니까 어떤 보상을 받으셨는지 예. 좀 궁금한데요. 이분은 네. 그 상해를 척골과 요골 모두 하단에 골절을 4급을 받으셨어요. 많이 그리고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 많이 정도면? 받으셨어요. 예. 예. 그리고 대퇴고 골절, 자강 골절 이런 폐쇄성 2급을 받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해 등급이 1급이 되셨어요. 어. 상해 등급 1급이면 보상 한도액이 3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럼 3천만 다 받으신 거예요? 한도액이. 한도액이 3천만 원이기 네네네. 때문에 음.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3천만 원 이제 이하면 그 한도액은 다 음. 받으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보상액은 뭐 MRI나 엑스레이,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위자료까지 해서 음. 1,120만 원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많이 다치셨네요. 많이 다치셨습니다. 예. 많이 다치셨고 이 상황을 이제 그 학교 배상 그 책임 공제로 하지 않았다면 네. 정말 개인이 이거를 예. 다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 진짜 모르면은 그냥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예.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예.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네.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학생도 정말 잘못이죠. 네. 예. 그렇지만 상대편도 솔직히 전혀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전거가 네. 이렇게 오는데 네. 일부에서는 이제 좀 피하지 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이런 음. 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요? 횡단보도 이동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좀 살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네. 이런 의무 소홀로 인해서 피해자도 20%의 과실상계가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를 타고 오는 학생, 교복 입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 학생이 딱 보인다. 네. 그렇다고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내가 네.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은 방어를 하고 하고 예, 그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라면 네. 그때도 이제 학교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네,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이제 교육 활동 중에 이제 등학교길에서도 교육 활동 시간으로 본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등교길 얘기는 잠깐 했는데 네. 그럼 하굣길도 교육 활동 시간으로 보나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이제 등교길과 마찬가지로 학교 시간도 하굣길까지. 교육 활동과 관련된 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음. 이건 교육 활동의 연속성과 네. 학교의 보호 의무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에 출석하고 네. 귀가하는 과정도 학교 생활의 일부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알면 알수록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 그 지인의 아이가 네.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네. 이제 하굣길에 네. 이제 장난을 치다가 네. 이제 지나가는 행인하고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예. 그래서 발목이 다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하굣길이긴 하죠. 예. 예, 하굣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약간 텀이 좀 있었던 거예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약간 좀 그 공놀이도 좀 하고 네. 그리고 집에 간 거예요. 네. 근데 학교에서 집에 가는 시간은 그 과정은 맞았던 네. 거고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 배상 책임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아무리 좀 장난을 치다 네, 네. 갔다라고 하고 공놀이를 좀 하다가 네. 집에 가는 길에 그렇죠. 정규 수업은 끝났고 네. 아이들과 같이 공놀이를 좀 하다가 네. 집에 가는 길에 네. 행인하고 이제 부딪힌 거예요. 우리가 음. 그 하굣길에 시간이 조금 텀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네. 통상적인 경로로 오. 갔다 한다면 만약에 만약에 제가 A의 경로인데 아예 B 경로를 가면서 어디를 네네. 들렸다 가는 그런 경로를 이탈해서 가는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로를 가다가 한 것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교육 활동과 관련된 시간으로 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네요.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면 가능한데 네. 학교에서 끝나고 친구네 집에 잠깐 들렸다가 네. 친구네 집에서 집에 가는 길이었다라고 네. 하면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아, 그렇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 활동 중이라고 한다면 네. 그 정규 교육 활동뿐만이 아니라 네. 그 돌봄이나 방과후 수업에서 발생하는 것도 그러면은 학교 안전 공제 제도에 해당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한 음. 학부모님이 궁금해하신다고. 예. 그 방과후 수업이나 돌봄 교실에서 발생한 사고도 네네. 이제 학교 관리 책임 하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 배상 책임 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또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네. 현장 학습 중에 발생한 그 사건 사고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네. 예, 학교 배상 책임 공제가 가능한 그렇죠. 건 거죠. 이거는 뭐 법률이 특별히 더 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네. 학습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한 거는 네. 저희 그 현장 학습 관련된 방송이 나간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맞습니다. 시청해 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문병과 함께 학교 배상 책임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청취자분들 특히 학부모들이 학교 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학교 안전 공제는 학교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고에 대해서 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순간에 이제 신체적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네. 또 일상의 평온이 네. 잠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좀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 학교 배상 책임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이유는 다음엔 아이들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이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예, 그런 목적도 있어요. 네. 근데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사고들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1차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좀 조심하자라는 네. 의미도 되게 큽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보험과 관련된 보상과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이 방송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예, 야, 이런 상황에 보상받을 수 있대. 네. 그래서 학교 주변에서 이런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봐 솔직히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네. 우선은 이거는 사고 발생했을 때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라는 것까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네. 예,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우리 모두 다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시점에서 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무진의 신호등을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바로 서야 아이들의 생각이 바로 섭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배성이었고요. 저는 문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